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글로벌 시장이 미국 부채 협상으로 관심이 쏠려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오늘도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개별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는데요. 특히 엠폭스 그리고 면역 항암제 등 바이러스 관련 테마들이 오늘 주목을 받았죠. 네, 국내 엠폭스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는 소식에 휴마시스, 바디텍메드 등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고요. 크리스탈 지노믹스, 한올 바이오파마 등 면역 항암제 테마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개별 테마로 종목 장세가 이어진 하루,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오늘 모처럼 2차 전지 관련주 전반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테슬라와 포드의 합작 선물이었는데요. 테슬라는 5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고 포드는 전기차 200만 대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는 포드 세계 1위 리튬 업체 계약입니다. 미국 포드는 투자자의 날 행사에 맞춰서 리튬 공급망 강화를 위한 다수의 계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1위 업체가 포함이 됐는데요. 최근에 리튬 가격이 5월 들어서 53%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중 리튬주로 가장 큰 훈풍이 불어왔죠. 네, 강원에너지가 대장으로 나서면서 17% 급등을 했고요. 코스모화학, 포스코엠텍, 하이드로 리튬 등 대부분 종목이 모처럼 동반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리튬주에 이은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는 2030년 427조 전기차 충전 시장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충전 시장에 대기업들이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SK와 현대차, LG, GS, 롯데 등 주요 대기업이 모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약 72조 원의 시장에서 2030년에는 427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참전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죠. 네, 휴맥스 홀딩스, 휴맥스가 동반 상승했고 현대차와 연결고리가 있는 디스플레이텍도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5% 상승하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모트렉스, 베트남 충전 시장에 진출 중인 솔로엠은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종목별 관련 사업 성장 속도를 꼼꼼하게 비교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종목 리튬과 전기차 충전 관련주 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강원에너지와 코스모화학 그리고 디스플레이텍, 모트렉스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종목들의 차별화된 맞춤 전략과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 함께 하시죠.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오늘 타이밍 포착해볼 종목 강원에너지와 코스모화학, 디스플레이텍 그리고 모트렉스입니다.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시영 유한타증권 압구정지점 차장,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지점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는 포드의 리튬 공급망 강화 소식이었습니다. 리튬 공급망 강화를 위한 다수의 계약을 발표를 하면서 리튬 관련주로 지금 시장에 이목이 다시 한번 쏠리고 있는데 5월 들어서 리튬의 가격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튬의 가격 상승 그리고 포드의 리튬 확보 광폭 행보에서 투자자들이 좀 주목할 점부터 한번 여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영 차장께 들어볼까요? 일단 뭐 포드가 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은 대부분 광산 업체들입니다. 3대 뭐 광산 업체들이죠. 뭐 엘버말, 그다음에 SQM, 그다음에 뭐 컴포스 미네랄 이런 회사들로부터 탄산 리튬, 수산 리튬 등을 뭐 5년 동안 뭐 10만 톤 뭐 이렇게 공급을 받게 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드의 이런 광폭 행보가 주로 이제 광산 업체들과 함께 이제 리튬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주로 이제 광산업체들과 계약하는 업체들은 셀 업체들이라든지 자동차 업체들인데 이렇게 계약된 리튬이나 니켈을 인가공 업체들이 가공을 하고
그리고 양극재 업체들한테 납품하는 구조로 보면 될 것인데 따라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양극재 업체들의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런 원소재단에서의 장기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자동차 회사들이 확보했다라는 거는 양극재 쪽으로도 뭔가 추후에 장기 공급 계약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도 의미하는 거거든요. 시사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도 커질 수 있을 것이고 또 인가공 업체들 이런 어떤 니켈 원석이라든지 리튬 원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가져오지 않고 납품을 받아서 인가공하는 업체들도 인가공하는 업체들에 대한 어떤 수혜도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뭐 장기 공급 계약 정도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있다고 하면 연속성이 좀 있는 부분인데 종목들은 어떻게 좀 사인을 주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에 오른 두 종목은 강원에너지 그리고 코스모화학인데요. 두 분의 사인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두 분 모두 스탑 사인을 주셨고 코스모화학은 장시영 차장께서만 고 사인을 주셨습니다. 자, 강원에너지부터 볼게요. 강원에너지가 오늘 17.99% 급등이 나왔습니다. 리튬 공장 가동을 본격적으로 시사한 점이 좀 부각이 됐는데 장시영 차장께서 여기서 이제 스탑 사인 주셨어요. 네. 왜 강원에너지는 그만 봐야 될까요? 일단 그 근본 포드의 경우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뭐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SK온 등 이제 뭐 이런 회사들도 셀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리튬이라든지 뭐 니켈이라든지 장기 공급 계약건이 좀 체결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배터리 셀업체라든지 완성차 업체들의 경우 이런 원자재 임가공에 있어서 좀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뭐 사실 엄청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또 리튬 원석을 직접적으로 수입한 것도 아닌 수입되어진 이런 어떤 광석들을 가공해서 다시 납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마진율도 좀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전방업체가 원자재 관련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강원에너지나 데모마그네틱스, 뭐 이녹스라든지 이런 그룹들, 에코프로 같은 업체들이 인가공 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매출이나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네. 아직까지 사실은 매출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리튬 광석을 10,000원에 뭐 SDI가 수입을 했다고 하면 인가공 업체들이 그 10,000원에 대한 마진을 붙여서 뭐 1,100원이든 1,100원이든 매출을 1,100원으로 잡아야 될지 1,500원으로 잡지 그게 불분명하거든요. 사실 리튬 원석을 직접적으로 인가공 업체들이 수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한 단순 인가공이기 때문에 뭐 대부분 배터리 셀 업체라든지 양극재 업체들도 마진율에 대해서 뭐 5에서 10% 내외 수준인데 과연 인가공 업체들한테 뭐 10%에 넘는 마진율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직 확인된 부분도 아니겠지만 큰 영업 실적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어떤 그런 리튬이라든지 또는 니켈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좀 급등하다 보니 그에 따른 어떤 기대감에 어떤 매수세가 좀 쏠렸던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좀 급등하고 하락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좀 돌려준 부분들이잖아요. 좀 네.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돌려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당한 매도 시점을 좀 찾아가지고 엑시트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 순이익을 챙겨볼 수 있을 것인지 그 매출에 대한 부분이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익을 조금 챙겨보자라고 좀 우선 말씀을 주셨고 김병수 PB도 이제 스탑 신호를 주셨거든요. 이제 자회사인 그 강원 이솔루션이 경주 리튬 공장을 완료를 하고 이제 본격 시작을 했는데 뭐 PB님께서는 이 매출의 가시성을 조금 확인을 하고 나서 움직이자 뭐 이런 좀 시점이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23년 2월에 이제 자회사 100% 자회사인 강원 이솔루션이 무수 수산화 리튬을 생산을 위해서 경주 공장을 본격적으로 리튬 투입을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투입하는 수산화 리튬 규모가 총 18톤 규모로 알려져 있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리튬 제조사의 제품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양극재 고객사에 대한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 건데 최적의 효율제 뭐 공정 조건을 확보할 계획이다라는 기사가 그때 2월에 나왔었고 양산 품질 확인을 하고 이후에 이제 국내 양극재 고객사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래서 양산의 품질 기준을 만족하면 매출 연경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아마 생산 능력은 대충 월 1,500톤의 수주 물량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강원 이솔루션 같은 경우 올 초에 에코프로와 함께 공급 계약 이야기가 나온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리튬 관련주도 충분하긴 한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매출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을까 그리고 리튬이 생산이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으로 좀
받게 되고 양극재 업체로 축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에 오늘 주가의 상승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저 보시다시피 140% 정도 오르는 저 4만 원 선까지 갈 수 있을까는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사실 이제 강원에너지가 그동안 많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전략적인 그 가격을 좀 여쭤보도록 하고 강원에너지가 2차 전지 장비 사업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쪽에서는 경쟁력을 얼마나 좀 챙겨볼 수 있을까요, 차장님? 일단 열 에너지 열 관리 분야 업력이라든지 노하우가 좀 있습니다. 예전부터 노하우가 좀 있어서 그거 기반으로 해가지고 2차 전지 양극재 공정의 좀 핵심 설비를 좀 제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기 히터 건조기를 독자 개발을 했고 나중에는 제조 공정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적용 분야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는 뭐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건조기 자체는 사실은 이제 양극활 물질 내 수분 제거하는 공정에 좀 사용되고 있고요. 전기 히터 건조기는 뭐 500도 이상 뭐 고온에서 사용하고 뭐 안정성도 높고 여러 가지로 좀 기술력도 좀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이제 에코프로 BM, 삼성 SDI 합작사에 150억 정도 규모의 패키지 공사 수주를 좀 확보를 했고 또 11월에는 180억 정도 규모 양극재 건조기 공급 계약도 좀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로 갈수록 사실은 이제 양극재 업체들의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장비라든지 이런 발주가 하반기에 조금 늘어날 거로 보여지는데 그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뭔가 주가 다시 그때 상황에서 움직일 수 있겠지만 지금 사실 앞서 말씀드린 리튬 관련해서는 이 정도까지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강원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리튬만 보자면 이제 스탑이라고 좀 말씀 주신 건데 사실 이제 연초에 대비해서는 4만 원대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다 지금 조정을 받았잖아요. 예전부터 오랫동안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겠지만 이 4만 원대 고점에 따라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좀 힘든 시간을 보내실 것 같은데 기존 보유자들 어떻게 좀 전략 가져가 볼까요, 피비님?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포드 기사도 나왔고 리튬이 뭐 5개월 만에 5월 달 들어서 50% 이상 올랐다라는 긍정적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리튬 관련주가 좀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게 사실입니다. 네. 28.5% 고점이 거의 상한가 그렇죠.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윗꼬리를 좀 보여주면서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요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튬에 한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테마성이 좀 강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뭐 숫자로 말씀드리기보다는 5일선이 지나가는 한 22,000원 선을 좀 보고 이게 만약에 다시 유지가 되고 리튬 관련해서 조금 긍정적인 기사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면은 다시 한번 뭐 4만 원까지는 좀 무리일 수 있지만 조금 더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리튬 테마성으로 관련해서는 지금 조금 더 보수적으로 조금 더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윗꼬리를 단 만큼 어느 정도는 조금 정리에 나서는 흐름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코스모 화학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코스모 화학도 오늘 모처럼 탄력적인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이제 장시영 차장께서만 고를 주셨거든요. 장시영 차장은 이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고를 해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제 폐배터리 관련 사업이 올해 4월부터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관련 모멘텀은 좀 저는 앞으로도 좀 클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2차 시설 투자가 완료되는 9월쯤이면 대략 한 4,000톤 정도의 니켈하고 그리고 1,000톤 정도의 리튬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원석을 수입해서 단순 가공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폐배터리에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은 가시성이 조금 더 앞선 인가공 업체들보다 좀 뚜렷하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 네. 또 최근 동안에 2차 전지 업종 내 종목들의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는데 다시금 반등세가 좀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일정 부분 하락분을 돌려내는 구간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확실한 구심점이 좀 있는 편이고요. 코스모 신소재와 함께 그 양극재 관련 사업도 수직 계열화가 좀 가능해지면서 성장성이 다시금 좀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원에너지와는 이게 하고 있는 그 어떤 뭐 성장 동력 자체가 폐배터리와 또 그냥 가공이 아니라 생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김병수 PB께서는 역시 스탑 사인을 주셨거든요.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네, 방금 차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모 화학은 이제 코스모 신소재를 비롯해서 폐배터리 쪽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폐배터리라고 하면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미래의 일이 아닐까, 그걸 좀 땡겨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에 8%가량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하고 있는데, 요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잠시 리튬 관련해서 조금 반짝해서 좀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닐까라고 조금 기술적 보수적으로 반등일 것이다. 생각을 좀 하고 싶고, 요게 뭐 이걸로 지금 더 이상 이제 오르지 않고 빠질 것이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5만 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를 지나가는 60일선이라든지 아니면 볼린저밴드 상단까지도 노려볼만 하지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투자를 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잠깐 더 올라올 수는 있지만 약간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이것도 좀 짚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서 좀 주목을 받았잖아요. 뭐 패시브 자금 유입은 호재라고 하지만 공매도에 대한 우려도 함께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편입 영향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비비님? 네, 올해 2차 전지 테마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금양이랑 코스모화학이 유명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6월 9일에 코스피 200 지수 정기 변경해서 금양과 코스모화학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한 대략 코스모화학에는 563억 원 정도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반대적으로 이제 공매도도 고려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또는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서는 공매도가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유는 이제 코스모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 대차 거래 잔고 수량이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공매도를 고려하시면서 투자 이어 나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올라가는 그 동력을 조금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자라고 말씀 주셨고, 이제 장시영 차장께서는 뭐 폐배터리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라던가 이 생산에 조금 높은 점수를 주셨잖아요. 이 부분은 실적이 언제부터나 조금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1차 폐배터리 시설 투자가 4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조금 아마 2분기부터는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네. 2차 폐배터리 시설 투자가 9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12월부터 가동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게 완료가 되면 니켈 생산 능력이 2,000톤이 추가되면서 대략 한 4,000톤이 되고요. 그다음에 리튬 생산량도 한 1,000톤, 코발트 생산량도 2,000톤으로 좀 증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뭐 양극차 코스모 신소재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직 계열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양극할 물질을 코스모 신소재에서 좀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전구체 대해서 이제 내재화를 하기 위해서 전구체 생산 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인데, 만약에 코스모화학이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좀 가시화되기 시작한다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통해서 이제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부분의 수직 계열화가 완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수익성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반기부터 매출금 증가가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성장성 자체도 그냥 그동안에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끔 우리가 좀 상상만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이 찍히기 시작하는 이 시점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직성이 조금 더 밝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코스모화학의 주가를 보면은 4월 그 고점에서 거의 뭐 반토막이 났다가 지금 다시 돌아서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존 보유자 같은 경우는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차장님? 그러니까 2차 전지 업황이 아주 좋았던 그 이전 고점 수준 또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주가 상승을 보여줄지는 아직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좀 아직은 사실은 이제 최근 시장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2차 전지로 갔다가 반도체로 갔다가 그쵸. 자동차로 갔다 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2차 전지가 다시 주도주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거고,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니케이가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네. 독일 증시도 신고가인데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이라는 걸 찾아보면 제조업 기반의 국가거든요. 그럼 대한민국도 사실 제조업 기반의 국가라고 한다면 반도체가 우선적으로 살아나야겠지만, 최근에 국가 기반 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2차 전지 업종 내 어떤 종목들, 이 산업도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그에 편승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앞으로도 이제 폐배터리 관련 사업은 여전히 좀 주목받을 만하지만, 뭐 일정 수준까지 하락을 되돌려주는 과정이 분명히 나왔고, 그 이후에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가시화되기 시작할 때는 충분히 반등이 다시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적극적인 반등은 아니더라도 한 7만 원 정도 선까지는
일단은 반등이 나오고 그 정도 수준에서는 한번 매도를 하시고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고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7만 원 정도 선을 한번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기차 충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시장에 대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 좀 들썩였는데 현재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앞으로 확장되는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될까요, PD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충전기 때문에라도 뭐 전기차를 망설이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지금 현재는 한 72조 원 정도, 2023년에는 대략 한 72조 원 정도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이 나와 있는데 네. 이게 2030년까지 가게 되면 427조 원으로 거의 대략 한 6배 이상 오. 급성장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좀 긍정적인 기사가 함께 나왔던 게 전기차 충전 시장에 SK, 현대차, 그리고 LG, 그리고 GS그룹, 그리고 롯데그룹까지 사실상 주요 대기업이 모두 다 진출하고 있다, 모두 다 참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기존 업체를 인수합병하거나 아니면 자체 사업부를 출범시키는 등의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 그런 그룹들 중에 SK그룹과 LG그룹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현대차그룹을 조금 중심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는 게 현대차그룹은 다른 이런 재벌그룹과 다르게 어떻게 보면 완성차 업체입니다. 완성차 업체이기 때문에 인프라 확대에 좀 방점을 찍고 있어서 이런 초고속 충전기 설치에 집중하고 있다. 충전 인프라가 먼저 깔려야 전기차가 잘 팔리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기 업체까지도 인수하게 되면서 2025년까지 초고속 충전기 3,000개를 구축한다라는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대략 지금 한 72조 원 규모가 400조 원까지도 커질 수가 있고 네. 이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네로라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 참전했기 때문에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대기업들이 이렇게 모두 다 뭐 가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먹거리가 있기 때문이고 뭐 시장의 규모가 뭐 지금 뭐 거의 한 6년 만에 6배 정도, 7년 만에 6배 정도 뭐 이렇게 이제 커지는 시장인데 과연 종목들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 디스플레이텍과 모트렉스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모트렉스는 이제 모두 고사인 주셨고 디스플레이텍이 이제 스탑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디스플레이텍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장시영 차장께서는 왜 여기서 스탑을 주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디스플레이텍이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지분을 한 24% 보유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실제 이제 이 회사를 통해서 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측면에서 뭔가 이제 이 연결이 실적으로 잡혀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수익성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디스플레이텍의 본업인 이제 LCD 관련 쪽인 부품 소재 사업이 LCD 업황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본업에 대한 실적 우려감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고 좀 판단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런 또 추세 확장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고사인까지 주기는 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시고 김병수 PB는 이제 고사인 주셨거든요. 이유는 뭘까요? 네, 방금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스플레이텍은 LCD 모듈에서 매출이 거의 한 90%, 88%가량 나오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한 17% 정도 갖고 있는 그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라는 회사의 지분 때문에라도 이렇게 테마성으로 충전소 나오거나 테마성 때 좀 관심을 받는 종목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KT 그리고 디스플레이텍이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충전 사업 자체는 아직 가시성이 보이지 않지만 충전 사업을 더욱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가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 역할을 할 와중에 디스플레이텍의 지분 덕분에라도 디스플레이텍 아직 1,5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시총 자체가 시총이 조금 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지분 구조에 따라서 주가 변동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전기차 충전 이런 테마성을 나왔을 때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뭐 본업은 그렇더라도 이 지분이 또 이 밸류를 키워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현대차 그룹의 투자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 그룹과 디스플레이텍의 연결고리를 저희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장시영 차장께 좀 듣고 갈까요? 네, 현대기아차가 300억 정도 유상증자를 실행을 했습니다. 네.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에. 그래서 뭐 2025년까지 초고속 충전기 뭐 3,000기 구축하고 그에 대한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적용을 시켜서 구축을 한다라는 계획이 있는데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한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모멘텀이 될 만한 요소는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본업도 아니고 아직 상장 계획이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분 관계도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에서 네. 상장 계획이 당장에 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투자를 하겠다, 투자를 하는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꽤 크지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이슈만 가지고는 주가가 추세적으로
오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디스플레이텍의 주가는 신고가를 달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분은 지금 좀 내려야 된다,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김병수 PB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봐야 된다라는 건데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본업 우려를 장시영 차장께서 짚어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김병수 PB께서는 이 기본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파악을 하실까요? 기본 펀더멘털은 어떻게 보면 전기차 충전과는 그렇게 큰 관여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기차 충전기는 모두의 어떻게 보면 관심사이기 때문에 충전이 잘 돼야 뭐 전기차를 망설이신 분들도 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 특히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 시점을 잘 맞추실 수 있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10,000원 정도 전고점을 넘어서는 10,000원 정도를 좀 넉넉하게 보시고 투자 이어 나가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LCD 본업에 대해서는 큰 점수를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목표가는 10,000원 정도를 보면서 앞으로 이 전기차 충전 쪽으로 이 지분 투자 구조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이어서 이제 모트렉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트렉스의 주가는 전기차 충전 모멘텀에도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이제 고신호를 주셨거든요. 김병수 PB께서는 모트렉스 왜 좋게 보세요? 모트엑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기차 충전 쪽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해서 그리고 전기차 충전 사업 관련해서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어떻게 보면 파란색으로 음봉으로 네.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이어 나가신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시영 차장께서도 고신호를 주셨거든요. 뭐 최근에 이제 자회사 모트렉스 EV가 전기차 충전기 출시 소식을 알리면서 좀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우선 주가는 지금 좀 답답한 흐름입니다. 이 전기차 충전 사업 부문의 성장세는 지금 어떤지 들어볼까요? 일단 뭐 현대 엔지니어링과 전기차 충전 사업 협업을 위한 MOU를 좀 체결을 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어떤 협업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홈 차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할 예정일 것 같아요. 현대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뭐 아파트 단지라든지 또 주택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충전기 서비스를 좀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해외 사업도 활발하게 좀 진행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모트렉스가 가지고 있던 자동차 이제 전장 부품 쪽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요.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강점을 좀 활용을 하면서 해외 쪽에도 진출을 해서 이쪽 충전기 사업 쪽에서의 어떤 성장성을 좀 가시성을 확보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비상용, 주거용 그리고 상업용 이렇게 이제 3종을 출시를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좋은 뉴스가 있는데도 오늘 같은 날에도 사실 좀 하락을 했고, 그리고 그동안도 자동차 부품주가 갈 때도 자율주행이 갈 때도 모트렉스는 사실 조금 상대적으로 소외가 된 느낌이었는데 두 분은 이제 고 사인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의 보유자분들이 회사를 믿고 좀 더 기다리는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어떻게 좀 가격 전략을 짜볼까요, PD님? 오늘 가격을 보면 모트렉스 기존 보유자분들 중에 손실이 발생하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 기사가 나온 것 중에 1분기가 사상 최대 실적이었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사는 실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서 실적이 좋기 때문에 모트렉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면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충전 사업뿐만 아니라 EV 쪽 또 완속 충전기도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위로는 한 24,000원 선 정도까지는 열어두시고 투자 나가셔도 충분히 좋은 차트의 모양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선 정고점을 살짝 넘어서는 정도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가 됐는데 이제는 갈 때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은 강원에너지와 코스모화 그리고 디스플레이텍과 모트렉스를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들은 현재의 주가와 현재의 모멘텀을 기준으로 저희가 매매 포인트를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전략도 함께 변화가 가능한 점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요 이슈와 모멘텀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매매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를 통해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동부건설이 9.9% 상승하면서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4,858억 규모의 엘살바도르 교량건설과 도로 확장 사업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했는데요. 5거래 연속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이 소식 전해지자 바로 상한가로 들어가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세기상사와 비비안이 9%대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관련 주인 KC그린홀딩스 역시 4% 상승률 보이면서 3,88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함께 보시죠. 네,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소재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KNW가 오늘 2%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거래에서도 분위기 좋습니다. 9.9% 상승한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디딤 ENF가 6%대 상승률, 그리고 여행주인 노랑풍선이 6.5% 상승하면서 8,4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인 티라유텍도 6%대 상승률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자동차 내부용품을 제조하는 SJM, 오늘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시간에서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생명이 1.75% 밀리고 있습니다. 또 한올바이오파마와 또 남광토건 0.68%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죠. 성우테크론이 2.4% 밀리면서 코스닥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JI테크가 2%대 하락률 보이고 있고요. 엑스게이트, DYD가 1%대 하락률 보이면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은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한번 화면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홍혜진 파트너께서는 대한제당, 장시영 차장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리고 김병수 PB, MC넥스 가지고 오셨는데요. 홍혜진 파트너의 종목 대한제당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대한제당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가장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설탕 가격이 12년 만에 이제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이다라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좀 큰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설탕 가격이 12년 만에 지금 최고치라고 하셨는데 설탕 가격이 오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익 확장이 어느 정도인지 밸류에이션 매력과 함께 좀 점검을 받아볼까요? 자, 일단 지금 전 세계에서 설탕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국가 인도입니다. 근데 이제 인도가 한 1년에 한 3,600만 톤 정도를 이제 생산을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수출을 1,000만 톤 이상을 하지 말라라는 이제 이야기가 좀 나왔죠. 이 부분 때문에 설탕 가격이 최근에 12년 만에 고점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설탕을 줄인다고 하지만 최소한으로 사용되는 설탕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요는 일정한데 이것들이 공급이 증가될 요인이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공급 감소 요인이 최근에 좀 많아진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1등이 어느 정도 문을 걸어 잠궈 놓으니 공급이 증가할 만한 요인들이 지금 사실 조금 부재한 이제 이런 상태인데요. 중요한 건 올해 같은 경우도 엘니뇨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농작물에 대한 작황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위가 굉장히 조금 있고 우리도 지금 그걸 좀 느끼고 있죠. 굉장히 조금 5월 달이지만 여전히 좀 덥다라는 거. 그러면 올해 굉장히 비가 많이 오거나 무더위가 지금 나타날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떤 문제들이 확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설탕 가격이 강세인데 이 강세가 이런 이유 때문에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고 올해 1분기 실적이 한 100억 정도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380억 정도 영업이익이 좀 달성이 됐고 그다음에 2020년, 21년도 같은 경우는 400억에서 한 450억 사이에 지금 영업이익이 좀 달성이 됐는데 이 정도면 PER 한 13배 정도, 그다음에 PBR 같은 경우는 현재 한 0.6배 정도로 지금 밸류상으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사실상 대한제당 하면은 우리가 풋 종목이라 그래가지고 시장이 빠지면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의 어떤 특징을 좀 갖고 있거든요. 네. 이제 지금으로서는 실적 대비 주가도 비싼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좀 더 기대감 요인들이 조금 더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또 이슈가 그 전 세계 이상 기후에 대한 것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종목을 찾는 분들은 이제 대한제당을 좀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4월부터 5월까지 한 달 동안 굉장히 급등을 보이다가 지금 약간 속도 조절에 들어간 듯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목표가는 고점 넘어서 더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요거 제가 차트 보시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대한제당이나 사실 한일 사료주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 이유 자체는요. 사실 지금 최근에 이제 곡물협정, 흑해 곡물협정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좀 상당히 좀 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실질적으로 곡물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반등도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흑해 협정이 좀 연장이 됐다라는 부분과 근데 이제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하면서 약간 이제 이 종목들의 매물이 좀 확대됐죠. 근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이 장기 이평선, 그러니까 480일선은 좀 넘어왔고,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나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요, 특히나 이런 종목은 그러면 시장이 올라가면 주가가 밀려야 되는 건데 어제나 오늘은 그 반대 흐름이라는 거죠. 시장의 흐름과 좀 괴를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3,650원에서 3,450원 라인은 저는 좀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61선과 21선 사이짜리는 굉장히 조금 양호하다. 특히나 지금 3,400원 저점을 좀 잡고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목표치는 전고점을 돌파하기보다는요. 전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한 번쯤은 나타나면 그거를 이제 목표를 좀 잡는 게 좋아 보이는데 4,500원 위치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3,100원 정도 좀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아까 이제 풋 종목이라는 걸 좀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조금씩 과매수권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빠진다라면 국내 증시도 조금은 밀릴 가능성이 있고 그 빈자리를 대한제당 같은 종목들이 메꿔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사실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의 하락 그리고 또 설탕 공급 조절, 실적 이슈 함께 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장시영 차장의 라이징 스탁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라이징 포인트 들어볼까요? 일단 이제 전방 업체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감산에도 불구하고 선단 공정에 투입되는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제품의 판매량은 견조할 것이고 또 전고체 관련, 2차 전지 관련해서 황화리튬 생산 가능성에 대한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어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전고체 모멘텀도 있고 판매량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얼마나 좀 늘어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일단 올해 매출 예상 매출액은 1,6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대략 한 400억 정도로 전망을 하게 되는데 반도체 소재 공단의 이 소재 쪽에 선단 공정에 사용되는 하이-K 전구체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어떤 반도체 업체들, 그러니까 앞선 이제 전방 업체들이 감산에 들어갔지만 선단 공정에 투입되는 어떤 제품들 같은 경우는 감산에 대한 어떤 피해라든지 영향이 많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동사의 제품들은 견조한 수요량으로 지속적으로 좀 판매가 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이 하이-HK 전구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면서 올해 9월 30일까지 세종의 이 공장이 완료가 되기 시작하면 매출단에서도 200억의 추가 매출이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외에도 이제 석유화학 촉매 부분 쪽에서도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PEP라든지 PE 등 수지류 가공할 때 활용되는 촉매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생산도 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출 성장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고체 관련해서는 전해질 핵심 원료인 황화, 리튬 관련 기술 및 공정 개발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공장 증설도 원활하게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2023년 말쯤에는 양산 설비를 준공할 계획인데 이 부분이 뉴스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저희가 잡을 수 없을 만큼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미리를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8% 넘게 올랐는데 그동안은 뭐 17,000원, 18,000원 선에서 조금 저항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이걸 넘어서 더 본격적인 반등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 좀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는
작년, 그러니까 2021년부터 좀 시작이 됐다고 보는데 요 구간에서부터의 어떤 거래량이 좀 폭증을 하면서 시세가 또 수급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세가 좀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2,000원 선 부근, 요 제가 녹색 선을 그어놨는데 12,000원 선 부근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고점을 만드는 구간대죠. 본격적으로 18,150원 고점을 만드는 구간대에 들어왔던 이 매물들을 추가적으로 뚫어내고 또 밑으로 가라앉혀서 하향 돌파하지 않은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가 형성이 될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거래량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올라오면서 주가가 8% 넘게 좀 급등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21선을 뭐 강하게 뚫지 못했지만 21선 미만 구간에서 만약 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14,000원 이하 가격대 구간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를 고려해봄직한 또 하반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서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그 가격대에 매수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요 가운데 구간 요 12,000원대를 무너뜨린다고 한다면 재빠르게 좀 손절하시고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18,150원을 넘어서 1조 원대를 충분히 넘어서는 한 2만 원대 가격대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1조 원대. 레이크 머티리얼즈 목표가는 2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12,000원 라인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눈여겨보도록 하고 김병수 PB의 MC넥스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먼저 짚어주시죠. 네, 1분기 실적이 조금 좋지는 않았습니다. 실적 저점을 좀 확인할 수 있을까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손떨림 방지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갤럭시 A까지도 확대되면서 카메라 모듈 성장세가 양호할 것이다.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장 납품까지도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MC넥스가 이제 그간은 카메라 스마트폰으로 강하다가 이제 전장용으로 이제 매출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얼마나 이 매출 비중 확대가 되고 있는지 올해도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그 점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는 카메라 모듈 생산 업체입니다. 이게 스마트폰과 그리고 자동차 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휴대폰용으로 대략 한 83%가량 그리고 자동차용으로 대략 한 15%가량의 매출 구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죠. 올 1분기죠. 갤럭시 A 등의 부진으로 매출은 한 2,500억이 나오게 됐는데 전년 대비 한 16%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28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한 29%가량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어닝 쇼크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걸 관련해서 지금 삼성전자 측에서는 갤럭시 S 시리즈 외에 A 시리즈 중저가에서도 가장 좋은 A 시리즈에서 손떨림 방지 기능이라고 표현되는 OIS 기능을 공급을 확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조금 MC넥스의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생산량이 대략 한 46억 대입니다. 연평균 지금 5년 평균으로 한 매년 2.6%씩 꾸준히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MC넥스의 어떻게 보면 꾸준한 매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스마트폰 외에도 결국에는 자율주행 쪽으로 넘어가는 자동차 업종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전장 납품의 차종 증가할 것이고 ADAS 시스템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카메라 쪽에서도 공급 등이 나오게 되면서 2023년부터 이 개선세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 전장 쪽 매출 비중이 현재는 대략 한 15%에 좀 불과한 편입니다. 하지만 2025년까지는 25%까지도 확대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이야기는 EV9이 먼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3단계가 처음 적용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삼성전자 갤럭시 A가 전체의 한 70% 넘기 때문에 중저가 모델의 손떨림 방지 기능까지 탑재가 될 수 있어서 MC넥스가 앞으로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가격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금 한 32,000원 선 정도인데 현재가 정도에 들어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전고점 비슷한 36,000원 선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매수세가 거의 한 달 넘게 충분히 이어지고 있었고 아래쪽으로는 한 3만 원 선을 좀 두시고 좀 보수적으로 보신다면은 짧게 놓고 보신다면은 MC넥스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수 PB의 MC넥스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라이징 스탁과 함께 차기 주도주들 미리 선점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장시영 유한타증권 압구정 지점 차장 그리고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 지점 PB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크리스탈 지노믹스 올라와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 관련주인데요. 오늘 대규모 자금 유치 소식에 27%의 장대 양봉을 연출했습니다. 시간에서 거래량 실리면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데요. 현재 0.6% 하락하고 있습니다. 4위 확인하겠습니다. SY입니다. SY는 모듈러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대표이사가 현재 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석을 위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았는데요. 무려 9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량 1위 기록하면서 3.8%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3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MDS테크입니다. 인베디드 솔루션 전문 업체로 스마트카, 자율주행 관련주인데요. 최근 저점을 찍고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2.5% 상승하고 있습니다. 2위 확인하겠습니다. 서울 바이오시스입니다. LED 칩을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왕립과학기술원과 LED 연구를 협력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5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간에서도 9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3.2% 상승하고 있습니다. 1위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동부건설인데요. 4,858억 원 규모의 엘살바도르 교량건설과 도로 확장 사업 공사를 수주했다고 장 마감 후 공시했습니다. 이 소식 전해지면서 바로 상한가로 들어갔고 현재도 풀리지 않고 거래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징주 1위인 동부건설 바로 보겠습니다. 정규장에서도 5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수주 소식이 좀 더 탄력적인 상승 견인하게 될까요? 네, 일단 뭐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최근에 이제 건설주의 흐름이 상당히 좀 부진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이유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씩 탄력이 붙고 있는 게 뭐 삼부토건 같은 경우도 장중 상한가가 들어갔고 동부건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씩은 반등이 좀 나오는 상황에서 수주 공시가 좀 있었는데요. 4천억 정도면은 사실 전체 매출이 보통 1조 2천억에서 1조 4천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적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상한가는 굉장히 조금 반갑죠. 근데 이제 이게 장중에 한 번 좀 튀어오르면서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좀 연속적으로 지속될까는 약간 좀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건설업황이 아직 좀 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대감도 있고 사실 위치는 괜찮은데 이 상한가가 더 추가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뭔가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게 조금 부진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뭐 상한가는 좀 반갑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좀 유지된다고 하면 내일 일단은 좀 급등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요. 일단 이 부분들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최근에 재건 관련주와 그다음에 밑에 업황 개선 기대감이 좀 충돌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업황은 기대감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좀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4위 SY도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부각되며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규장에서는 9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자, 일단 뭐 재건 관련주는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 지금 원희룡 장관의 이야기 어떤 발언들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예전에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주가가 좀 움직였던 부분인데 제가 이제 샌드위치 패널이라는 게 뭔지 요 화면 보시면서 간단하게 조금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화면 보시면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는 외장재로 좀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지면 이런 것들을 외벽에 지금 설치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매출이 한 50%. 근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 매출의 매출의 대부분이 내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엄밀하게 따져서 실질적인 수혜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한 4% 가까운 좀 반등인데 계속적으로 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워지고 있다는 건 저는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다만 시간의 흐름이 좋으니까 오늘 고점 라인에 대한 돌파 시도 자체는 내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홍희진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미중 갈등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오늘 중국 증시는 압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중국 본토 지수부터 보시면 상해 종합 지수는 점점 하락폭을 확대하다 1.5%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선전 지수 역시 1% 넘게 빠졌고요. 마감을 앞둔 홍콩 항생 지수는 현재 1.37% 파란불로 거래 중입니다. 미국 국가부도 위기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갈등 심화로 시장 내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오늘장 강하게 밀렸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제재 발표가 도화선이 된 건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중 관계 해빙 전망을 언급했지만 중국 정부는 미국 행동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국 간의 앙금이 쉽사리 해소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두 국가가 어떤 분위기 이어갈지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유럽으로 넘어가 보시죠. 독일 닥스 지수는 오늘 0.08% 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과 독일 총리의 회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윤 대통령은 독일이 주도하고 있는 기후클럽에 가입하겠다고 밝히면서 EU에서 추진 중인 여러 경제 입법과 관련해서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프랑스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전일장에서 하락장으로 마감한 까크, 오늘도 0.38%로 소폭 밀리면서 출발합니다. 조금 전 프랑스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세를 나타내는 PMI인데요. 제조업 PMI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긍정적 전망을 보여줬고 서비스 PMI는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성장세 둔화를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방송이 끝난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이라고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포트 풍성하게 채워갈 좋은 종목들 함께 선점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은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전략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